장들 반가워요. 주말 잘 보냈어요? 이제 52시간 시대에 맞춰서 주말에 아무 연락도 안 했습니다. 7월 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정 반장,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났잖아요.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에는 실패한 거죠?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들은 얘기로는 네. 오후 8시에 타결이 될 수도 있다는 설이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아하.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이 하느냐, 자유한국당이 하느냐 이게 법사위원장이 최대 쟁점이군요. 정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오늘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촉이 좋으니까 좀 지켜보고요. 최 반장, 두루킹 김모 씨에 대해서 구형량이 확정됐다는 속보가 있더라고요. 네,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는 실형만 선고해달라고 맞아요. 하고 나중에 밝히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드루킹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했고요. 2년 6개월. 네, 공범인 서유기, 둘리한테는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선고는 언제예요? 선고는 오는 25일입니다. 25일, 네. 이번 달이 25일.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금, 토요일 북한을 방문했지만은 가시적인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해 송환도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지도 않았죠. 물론 전반적으로는 진전을 이뤘다는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설명이 있었지만은 비핵화 로드맵, 특히 이제 비핵화가 먼저냐, 체제 보장이 먼저냐의 문제를 놓고서 양국의 의견차가 크다는 것을 이번에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이제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종전선언을 비롯한 모든 문제가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진통은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요.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북미 간 대립이 너무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협상을 위한 삿바싸움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북미 협상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회의론이 불거지고는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도 또 나름 일리가 있는 거는 이번에 이제 북미 양국이 서로에 대해서 약간의 견제성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또 톤 조절을 또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한편으로는 미국을 비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전제를 달았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베트남처럼 발전할 수 있다. 베트남 모델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북한의 밝은 경제적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북미 관계가 정말 순풍을 타고 가던 그 상황하고는 약간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졌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재판거래 의혹 수사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검찰의 하드디스크 요구에 대해서 일부분은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요구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외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게 현재 법원의 입장으로 전해졌고요. 의혹 문건을 생산한 사법정책실 등의 하드는 제출하기 좀 어렵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과 검찰의 수사 방식을 놓고서 신경전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 최 반장 발제 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 얘기부터 해보고요. 재판거래 의혹 수사 속보 등 법원, 검찰 관련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포함한 정치권 상황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12 정상회담 이후 열린 북미 간 첫 고위급 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 우선순위를 놓고 강도적이란 표현까지 나오면서 설전을 벌였지만은 협상 실무그룹 구성 및 일정을 확정하는 등 대화의 모멘텀은 그래도 유지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대 압박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베트남의 기적이 북한에게 찾아올 수 있다면서 강온 전략을 이어갔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북미 후속 협상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일 평양 수단공항에 도착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김영철 부위원장이 직접 영접했습니다. 숙소는 국빈급만 머문다는 백화원 초대서였습니다.
뉴욕과 평양을 오가며 친분을 쌓았던 만큼 농담도 주고받으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아침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짤막하게 공개된 모두 발언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Director Kim, I just fine. We did have a good set of conversation yesterday. I appreciate that. I look forward to our continued conversations today as well. The path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buil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our two countries is vital for a brighter North Korea and the success that our two presidents demand of us. 회담이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시그널은 여기저기에서 포착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영빈관을 여러 번 들락이면서 성김대사와 작전회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했습니다. 굳이 건물 밖 야외까지 나온 건 도청 우려 때문이었겠죠. 1, 2차 방북 대화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도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회담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먼저 폼페이오 장관은 생산적인 대화를 했고 비핵화 시간표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d lengthy discussions about the scope of what complete denuclearization means over the past 2 days. It's a broad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and North Koreans understand that and have not challenged that. 북한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떠난 뒤에 외무성 담화를 발표했는데 미국의 CVID 요구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라면서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 조치는 미루기만 할 뿐 미군 유해 송환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등 북측의 비핵화 선제 조치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전은 다음 날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후 자취를 감췄던 최대 압박론을 다시 꺼내들면서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라고 맞받았습니다. If those requests were gangster-like they are, the world is a gangster because there was a unanimous decis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about what needs to be achieved. 근래 들어서 북미 사이에 오간 가장 거친 설전이었죠. 정상회담 3주 만에 열린 첫 회담에서 불협화음이 나자 당장 미국 내에선 실패한 만남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먼저 북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교환했고요. 오는 12일엔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고 동창리 실험장 폐쇄를 논의할 실무회담도 갖기로 했습니다. 향후 비핵화 검증을 함께 논의할 워킹그룹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인, 미국의 전략은 언제나 채찍과 당근이죠. 최대 압박을 거론했으니 이제는 당근을 꺼내들 차례입니다. 북한과 일본에 이어 베트남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의 길을 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President Trump believes your country can replicate this path. It's yours if you'll seize the moment. The miracle can be yours. 베트남은 1995년 미국과 수교한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10수년간 전쟁과 반목을 거듭했지만 결국엔 관계 정상화 후 번영이 가능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롤모델을 제시한 셈입니다. The fact that we're cooperating and not fighting is proof that when a country decides to create a brighter future for itself alongside the United States, we follow through on American promises. 북한 역시 판을 깰 의도 없이 전략적인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방북단에 포함된 미국 ABC 방송의 기자는 미국 관리들은 북한 정부가 거친 성명을 내놓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도 전형적인 협상술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더 절실한 건 미국 아니냐 하는 자신감도 일부 깔려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건 미국이라는 거죠. 북중 관계 복원으로 숨통은 더 트였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에서 북한이 대미 압박용 카드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면 중국에게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상황을 너무 오래 끌다간 실익이 없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판을 깨버릴 수도 있죠.
여전히 밀당을 거듭하는 북미가 어느 시점,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게 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폼페이오, 북한, 베트남의 길 따라야 최대 압박은 계속입니다. 네, 신반장이 마지막에 언급했던 단어인 밀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근본적인 의견차가 이번에 드러난 것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북한의 반응을 보면요. 상당히 실망한 기색이 엿보여요. 이번에 특별한 성과물은 없었죠. 특별한 성과물은 없었지만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실무 협상 그룹을 만들기로 하는 등 대화의 끈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강원 양면 작전을 다 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폼페이오 장관이 도착을 했는데요. 북한이 베트남을 본보기로 삼길 바란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기회를 잡을 경우 미국과의 정상적 외교 관계 또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기적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여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경제 보상 또 체제 안전을 제공하겠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셈이죠. 해당 발언 듣고 가시죠. President Trump believes your country can replicate this path. It's yours if you'll seize the moment. The miracle can be yours. 네, 반대로 채찍도 꺼내 들었습니다.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는 미국 측의 발표에 대해서 북한은 강도적인 요구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정했는데 당장 미국 강경파에서 협상 회의론이 쏟아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채찍 발언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더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최대 압박을 꺼내들면서 대북 제재는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선행 조치를 놓고 이제 양국의 시각차가 커 보이는데 회담 이후에 북한이 내놓은 담화문 내용을 보면요. 비핵화 협상을 대하는 북미 간의 입장이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외무성 담화를 보면 북한이 생각하는 회담 의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오는 27일 정전협정 65주년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 그 다음이 ICBM 엔진 시험장 폐기, 또 그리고 미군 유해 발굴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반대로 미국은요, 비핵화 시간표 논의에 집중했습니다. 종전선언 논의는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라는 거니까 이게 서로 순서가 다른 거죠.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요. 4.27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다시 판문점 선언 내용을 봐야 할 텐데요. 여기를 보면 연내에 종전 선언을 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CNN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의 해석을 내놨는데 이번 방북 결과를 외교적 절연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6.12 합의문에 대한 양측 시각에 광범위한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 북한과 미국이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CNN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로 간에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중대한 보상을 해주기 전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것으로 믿지만 북한은 양측이 공동으로 움직이고 모두 양보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선언, 이 종전 선언을 섣불리 내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무부가 앞으로 비핵화 프로세스, 사찰, 검증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 그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올해 내에 종전선언 여부를 가늠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종전선언의 순서를 놓고 이제 북미 간 의견차가 크다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회담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신반장 북측이 특히 이제 한 예로 미국 취재진을 대하는 태도도요. 이전보다 훨씬 더 누그러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 국무부 출입 기자 6명이 따라갔는데 이 중에 블룸버그 통신의 니콜라스 워드험 기자가 방북 취재기를 보도했습니다. 2차 방북 대화는 달리 회담 공개 시간을 좀 늘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부각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보통은 한 30초가량 공개하던 걸 이번에는 한 몇 분 넘게 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또 호텔에서 무한 대기만 했던 과거와 달리 기자들이 현지 분위기를 SNS, 트위터를 통해서 전할 수 있게 한 것도 달라진 점인데요. 위드엄 기자는 북한에서 판매하는 콜라 사진을 올리면서 코카콜라가 아닌 미국의 한 중소업체 브랜드인 아메리칸 콜라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설명도 사진과 함께 했습니다. 다만 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깜깜이 진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조차도 스케줄을 몇 시간 전에 알 수 있었을 정도라는데요. 이 평양에 도착했을 당시 숙소를 포함해서 어떤 구체적인 일정도 알지 못한 상태였다. 폼페이오 장관이요. 그런 상태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ABC 방송의 한 기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방금 평양 관광을 했는데 이 길에서 반미 포스터, 반미 구호가 적힌 포스터 같은 거 단 한 장도 보지 못했다. 북측 외무성 관계자 북미 간 협상에 따라 포스터에도 그런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하더라. 이렇게도 전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방북기를 보니까요. 폼페이오 장관이 고군분투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좀 들어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간단히는 언급했는데 청와대가 이번 회담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는 삿바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삿바 싸움. 씨름할 때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누가 더 삿바를 유리하게 잡는가 하는 밀고 당기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북미 양쪽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툭 까놓고 의견을 개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면서 성급한 평가를 내려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드러난 것보다는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 시기와 방식을 놓고 협의로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꼭 드러나진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기대한다. 뭐 미국 정부도 기대하고 있겠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입니다. 인도에서 제일 큰 휴대폰 공장인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이 오늘 열리는데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하고의 만남이 좀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행사에 모디 인도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 부회장이 직접 이 두 정상에게 시설 안내를 할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삼성그룹 행사에 참석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 청와대는 그동안 추진해온 통상적인 경제 외교라면서 정치적인 해석 가능성을 좀 경계했습니다. 문 대통령 이에 앞서서는 스와라즈 외교장관과 나이두 부통령 접견을 마친 뒤에 한국 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이 포럼에서 신남방 정책 구체화를 위한 한 인도 경제 협력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도 갖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남북 교류 관련해서는요. 오늘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장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요. 우리 측 관계자들이 방북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20일에서 26일로 예정된 이 상봉 행사 앞두고 우리 측 개보수단 22명이 동해선 군사분계선 넘어서 방북했습니다. 자, 통일부에 따르면 앞으로 개보수 진행 상황에 따라 이 분야별 기술 인력이 현지에 상주하거나 단기 출입경 방식으로 방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상봉 대상자 선정 절차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남북이 교환한 생사 의뢰서를 바탕으로 현재 생사 확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는 25일 답변서를 교환한 뒤에 다음 달 4일 이 상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죠. 참매 1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왕복한 사실이 오늘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보이고 지난번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동방경제 포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준비를 위해서 갔다 온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9월 이전이라도 혹시 이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한 준비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그 움직임이 있어는 보이는데 뭐 지금으로선 확인이 안 되고요. 뭐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폼페이오 베트남 기적 북한 것 될 수 있어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주말에 이어서 하드디스크 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며칠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제출한 문건을 분석 중인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친박 핵심이었던 이정현 의원을 접촉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독대를 추진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 속보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일단 검찰은 하드디스크 복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앞서 대법원이 제출한 410건의 원본 파일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새롭게 발견된 키맨, 바로 이정현 의원입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뒤 대중들로부터 잊혀졌지만 새누리당 당대표를 지낸 바로 그 이정현 의원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이 의원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이정현 의원,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법사위원도 아니었는데요. 왜 이 이정현 의원을 만났던 걸까요? 당시 이정현 의원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무수석은 소통수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를 홍탄에 잃었고 대통령 자신 또한 목숨을 잃을 뻔했던 분입니다. 이정현 최고위원, 네, 일로 와. 나 어떻게 해? 당시 이정현 의원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호남에서 재선에 성공을 하고 집권여당 최고위원에 임명되는 등 상한가를 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점이 법원행정처가 접촉한 가장 큰 배경이었을 겁니다. 행정처 문건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2015년 6월 4일 임종원 당시 기조실장은 청와대 인근인 종로구 통이동의 한 한식당에서 이정현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의원에게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독대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러자 이 의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독대 일정을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뒤인 8월 6일 양승태, 박근혜의 독대가 이뤄집니다. 대법관 재청과 관련한 만남이었지만 상고법원 얘기도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행정처가 임종원 기조실장, 그리고 이정현 의원,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한 건 우병우 민정수석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우 수석이 걸림돌로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2015년 3월 26일 작성된 문건입니다. 사법부의 공식적 BH 접촉 장부는 민정수석실이지만 민정수석이 검사 경험과 사법 불신 그리고 문고리 권력 행사 등으로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이라면서 우회 전략을 세웠는데요. 민정수석 그 외에 지근거리에 비중 있는 인사를 접촉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의원 아니었겠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정현 의원과의 만남부터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독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방면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과의 만남 뒤에는 6월 12일 국회 이정현 의원실을 찾아가 사법 한류를 통해 정부의 창조경제정책과 국정현안에 협조하겠다는 설명 자료를 건넵니다. 또 같은 날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에는요. 통진당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위해 지자체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소위 기획소송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독대 일주일 전쯤엔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가 담긴 문건이 작성이 됐고 또 사흘 전 작성된 문건엔 사법 한류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었는데요. 대법원장은 이 문건을 갖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그 의미를 축소했죠. 청와대와 교감을 안 못하는 것이 참 이상하죠. 뭔가 만나면은 그냥 덕담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요. 어떻게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화제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게 말씀 자료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정현 의원을 통해 면담을 추진한 임종원 전 차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반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의혹이 또다시 제기가 됐는데요. 당초 한 언론은 이 해당 내용이 2015년 6월 12일 작성된 문건에 담겨 있다고 하자 임 전 차장, 보도 내용은 150612, 이 이정현 의원님 면담 결과 보고 파일 내용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내용은 비슷한 문건인 150604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이 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이 특정 날짜의 문건을 콕 지목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기억력이 워낙에나 뛰어나 3년 전 작성된 문건 내용과 작성 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인데요. 이분처럼 말이죠. 아까 질문을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임종원 전 차장이 지금 해당 문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누군가를 통해 봤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일 임 전 차장이 퇴직 당시 문건을 복사해 가져갔다면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박근혜 독대하려 이정현, 정호성 접촉 정황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 간의 독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했던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이제 새로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이정현 의원이 중간에 좀 다리를 놔준 정황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특히 이제 어디 신문이었더라? 어디 언론 보도를 보니까는 그 독대를 추진하던 시기에 정권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는 판결이 또 쏟아졌다. 어떤 그 연관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됐어요. 네, 임종원 전 차장이 이정현 의원을 만난 게 2015년 6월 4일입니다. 그리고 약 2달 뒤 8월 6일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독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즈음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우선 임 전 차장이 이 의원을 만나기 하루 전 대법원은 정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임 전 차장과 이 의원이 만난 지 약 한 달 뒤인 7월 16일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핵심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친정부 성향의 판결이 잇따라 나온 거죠. 민주당은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고 유착과 결탁까지 도모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조금 전에 정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관련한 의혹이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제기되는 그런 단계인데 이런 가운데 검찰의 대법원 자료 복사 작업이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 때 언급을 했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럼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꼭 달라 하는 자료 중에 대법원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자료들이 또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사법행정원 이 남용 의혹, 이 문건이 상당수 작성된 그 시기에 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대법관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정다주 전 이 기획조정심의관의 하드디스크 제출 요구했지만 이 대법원은 거부했습니다. 이 고영한 대법관 같은 경우 지금 현직이라는 점 그리고 정전심의관의 경우는 행정처가 현재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이 취지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 대법원은 또 앞서 검찰이 요구했던 업무 메신저, 그 이메일, 업무 추진비, 이 관용차 사용 내역 이런 것도 제출 못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은 해당 자료 없이 어떻게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면서 대법원장이 협조한다고 얘기를 한 만큼 재차 제출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행정처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제출된 문건에서도 추가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강제 수사 명분이 쌓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끝내 법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검찰로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청구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결국 그 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법원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발부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잖아요. 근데 국회 상황은 이따 뭐 정반장 발제 때 알아보겠지만은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최 반장.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고 지난 7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 후보자들에 대해 소수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 여성과 아동의 인권 신장을 위해 일해왔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인사청문 특위위원을 각 교섭단체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을 해야 하는데 당장 원 구성도 안 된 상황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칫하다가는 전임 대법관의 퇴임일인 8월 2일 전에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자세히 보도했던 사건인데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돼서 정말 그 후폭풍이 거세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다뤘었는데 그 반대되는 목소리부터 먼저 다루고서 그 다음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문건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문건이 나온 배경이 뭐 중요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 어디에도 위수령, 계엄령을 발동해서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 흔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기무사 문건을 들먹이면서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의 내용이 아니라 관련 문건이 드러난 배경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무사의 엄밀한 문건이 지난 한 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일 세월호 TF 백스를 시작으로 3일 촛불 시민사회단체 사찰 문건과 기무사 지휘부의 세월호 관련 회의록 그리고 5일 이른바 계엄령 문건까지 꽁꽁 숨겨놓기 마련인 정보기관의 문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된 일은 그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코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김성태 권한대행의 얘기도 들어봤지만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도요.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은 여당의 기무사 흔들기다 이렇게 비판에 가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얘기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일부 의원이 기무사가 쿠데타를 계획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기무사를 와해하려고 여당 대표가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김진태 의원 결국 대비책으로 끝났다. 소요 사태에 편승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계엄의 요건, 절차 검토하는 건 군 당국의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재보선에서 자유한국당 노원병 후보로 출마했던 강현재 변호사 소설 쓴다, 왜곡, 억지, 오버가 도를 넘는다. 분리할 때 한 번씩 이런 거 던져주면 사실 체크 없이 덥석 물고 미친 듯이 흥분하는 개돼지 수준으로 국민 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기무사가 촛불 집회에 대응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건 마치 12.12 군사반란과 유사하다면서 해체에 버금가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청문회도 열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촛불 집회는 평화로운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면서 소요 사태에 우려한 계획이라는 건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계엄령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군사 반란의 주범, 보안사의 DNA가 아직도 흐르고 있다면 완전하게 끊어내고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무사 와해라고 호도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요 며칠 국민들은 기무사 문건으로 정말 실행이 되었다면 발생했을 끔찍한 사태를 상상하며 몸서리를 쳤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에서도요. 그 철저한 진상규명 또 기무사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참 그 시민단체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던데 기무사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죠. 네, 당시 그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 정권 퇴진행동 기록 기념위 그리고 4.16 연대 등 시민단체들인데요. 기무사는 문건을 통해서 촛불 집회 당시 국민을 진보 종북 세력으로 규정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이를 바탕으로 계엄령을 준비한 것이 드러났다며 편향된 가치관으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이들을 두고 볼 수가 없다. 기무사 해체를 주장을 했고요. 아울러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선고가 원래 이번 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검찰이 그 사실조회 신청, 그러니까 추가 증거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26일로 선고가 연기가 됐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의 선고 결과는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얘기는 원래 이번 주 사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를 좀 하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을게요. 민주, 기무사 문건 국조, 한국 적폐몰이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기내식 대란 사태를 계기로 박삼국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퇴진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집회에 수백 명의 아시아나 직원들이 참석했죠. 더군다나 박삼국 회장을 환영하기 위한 아시아나 승무원 교육생들의 노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뉴스와 여러 가지 정치권 소식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장 아까 절패몰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992년 KBS에서 방송됐던 내일은 사랑이란 드라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인기 있었던 대학생 드라마였죠. 이렇게 신인 시절에 총을 겨누고 있네요. 신인 시절에 이병헌 씨가 있었고 고소영 씨도 나왔고 그리고 정치부의 정말 광팬인 김정란 씨도 그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 드라마 OST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미의 미소란 노래였는데 이 제목만 들으시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실 텐데요. 노래 들어보시면 이 40, 50대 연령의 이 정치부 회의 가족 여러분들은 이 소시적의 그 연애사들이 막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아마 오늘 저녁 이거 좀 생각나실 겁니다. 자, 한번 노래 들어보시죠. 새빨간 장미만큼 그대를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 오늘은 그대 모습이 아주 즐거워 보여요. 저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노래인데 이 노랫말 속에 이 그대를 없네. 자, 그대를 갖다가 회장님으로 한번 바꿔서 불러보시죠. 새빨간 장미만큼 회장님 사랑해. 도대체 어느 회사 이 사원 복지가 이렇게 엄청나길래 회장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였죠. 하필 제보가 이 KBS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그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2014년 5월 인턴 수료를 앞둔 그 승무원 교육생들 이 박삼국 회장이 이렇게 오니까 손에 하트 모양의 이 종이를 들고서 이 노래에 맞춰서 막 율동을 하더란 말이죠. 회장님 보고 싶은 마음에 밤잠을 설쳤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상황 올 초 미투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 하지만 말뿐이었죠. 그런데 동영상 처음 공개된 겁니다. 자, 교육생들 교관이 그랬다죠. 너는 회장님 오시면 불이 나게 달려가서 오른팔 잡고 너는 왼팔 잡고 그리고 이런 멘트를 쳐라 라고 말이죠. 회장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회장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기다리느라 힘들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싶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 꿈에 회장님이 나오실 정도였습니다. 회장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회장님 공사가 다망하신 분 아닙니까? 언제까지 교육생들하고 놀고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나 이제 그만 가야겠다 하시면 또 교관들이 미리 일러준 대로 교육생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희는 벌써 가지 말라고 사진도 찍어달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더 계시다가 가시라고 계속 조릅니다. 자, 회장님 앞에서는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또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가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 했다가 다 벌어놓은 점수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가령 이런 거 말입니다. 회장님 한 번만
좀만 안아주십시오라는 말은 삼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이라는 게 회장님께서 기분이 나쁘실 수 있으니까. 자, 2번도 3번도 안을 수 있는 건데 그건 진짜 회장님 마음인데 네가 뭔데 감히 한 번만 안아달라고 횟수를 딱 정해서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 보통 이런 일 할 때는 회장님보다 더 미운 사람이 있죠.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자신의 그 회사에서의 그 입지를 위해서 교육생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그 교관들, 간부들, 이 도저히 난 그걸 못하겠다 싶어서 화장실에도 숨어봤지만 그런 교육생들도 어떻게 쥐잡듯이 또 잡아내가지고 기어이 회장님 앞에 세우고 마는 그 교관들, 그 회장님 오시니까 세상에 교관들 이러더라는 겁니다. 회장님이 들어오시면 교관님들부터 눈물을 흘리십니다. 정말 실제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직원들 증언을 들어보면 결국 이런 낯뜨거운 환영 행사 박삼구 회장도 은근히 즐겼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걸 눈치챈 중간 관리자들이 더 세게 이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거죠. 자, 지난 2월 미투 파문 당시 금호 아시아나 내부에서 나온 얘기를 들여다보죠. 박삼구 회장이 이랬다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아느냐?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복근 생겼다. 한번 만져볼래? 심지어는 너희 보고 싶을 때마다 핸드폰 사진 본다. 도대체 그 핸드폰에 무슨 사진을 넣고 다니길래 이런 얘기까지 박 회장이 했을까요? 물론 이건 주장입니다만. 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렇게 싫었으면 그때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자, 이런 반응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이 동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회사 측에서는 교육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공연, 자발적으로 공연한 행사였다라고 또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회사 측의 이 해명, 직원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승무원 교육생들이 원치 않아도 등 때밀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간단합니다. 그 신분의 불안정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인턴일 뿐입니다. 회사에서 너 나가 하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150대 1의 경쟁률 뚫고 겨우겨우 승무원이 됐는데, 자, 비행할 날만 기다리면서 그까짓 거 두 눈 질끈 감고 참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 주주들이 최근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서 이 박삼구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첩첩산중이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그 장미의 미소란 노래를 개사해서 승무원 교육생들이 박삼구 회장을 위해 노래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 비슷한 보도가 전에 있었지만은 그 영상을 이번에 보니까요. 야,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더라고요. 뭐 종교 행사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네. 새빨간 장미만큼 복부장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 복부장 사랑합니다. 최 반장이 우리 회의에 꼭 필요한가요, 양 반장? 저는 내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떡하지? 내보내시죠. 참 좋습니다. 자, 근데 저만 해도요, 이제 최 반장이 이제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동을 걸잖아요. 근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 반장. 네, 제가 이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이 익명 앱에 올린 글을 쭉 한번 봤습니다. 거의 뭐 해탈의 경지에 올라 있더라고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뭐 우리한텐 너무 익숙한 광경이어서 논란인 게 의아할 정도다. 저 정도는 빙상의 일각이다. 구호도 있고 편지랑 선물도 준비된다. 뭐 등등 아주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미 아시아나 내부에서는 더 이상 신기할 것도 없는 그런 광경이었다는 거죠. 네, 자, 어쨌든 기내식 대란 사태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박삼구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퇴진 요구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의 반응은 어때요, 신 반장? 네, 일단 뭐 국토부만 해도 한진그룹 조영호 회장 일가와 진에어 항공 면허 등과 관련해서 세 차례나 직권감사를 지시를 했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추미애 대표가 직접 국적기 명예를 계속 줘야 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나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항공당국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국토부는 업체 간 계약 문제일 뿐 항공 안전과는 큰 연관이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호남 기업 봐주기 아니냐 이런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를 좀 챙겨가는 걸로 하고요. 자, 정치권 소식을 좀 알아볼게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내년 초 정치권 복귀를 시사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화제인데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홍준표 대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과 경제 정책에 대한 고강도 비판과 부정적인 전망을 한 뒤에 홍준표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을 때 다시 시작하겠다. 연말까지 나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및 경제 정책에 대한 여러 비판, 그걸 명분으로 해서 정치권 복귀를 시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실시간 채팅창을 읽어보니까요. 네. 방금 최종혁 반장 노래한 거에 대해서 네. 정말 놀랍게도 네. 귀엽다라는 반응도 있네요. 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그렇죠. 네. 부장도 이해 안 가시죠? 이해 안 가죠. 예. 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면서 예측한 내용이 뭐냐면 이 사회주의 체제로의 헌법 개정, 남북 연방제 통일 추진, 주한미군 철수 등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 경제 정책에서는 해외 자본 이탈 가속화에 따른 IMF 사태의 재도래, 그래서 그리스, 베네수엘라 같은 경제 파탄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홍 전 대표의 전망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홍 전 대표는 정치권 복귀를 할 명분이 또 안 생긴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세 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안 전 지사가 성폭행 사실을 보도하려는 언론사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취재를 막으려 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법정에서. 네, 네.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지인 그리고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구모 씨입니다. 구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김지은 씨의 폭로 이후에 한 기자가 안 전 지사의 위력에 대해서 이 취재를 하자 안 전 지사가 직접 해당 기자가 속한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들었다면서 당시 안 전 지사는 그 간부에게 취재를 안 해주면 다른 걸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얘기했던 이제 구모 씨라는 사람이 안 전 지사 가족들에게서 연락을 받은 적도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데 어떤 취지의 연락이었다는 거예요? 네, 구 씨에 따르면 JTBC 뉴스룸 인터뷰를 통해서 실상이 폭로된 직후 안 전 지사의 아들 그리고 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들 가족이 김지은은 원래부터 이상했다, 평소 행실과 연애사를 취합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은 씨의 사생활 관련된 정보를 취재해서 취합을 시도했던 거죠. 구 씨는 김지은 씨가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면서 성폭행이 벌어진 걸로 추정되는 스위스와 러시아 출장 때 너무 힘들다라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안 전 지사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었던 것 같다라고도 증언했습니다. 네, 불구속 상태긴 하지만요, 이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오늘도 이제 법정에 나왔어요. 취재진에게 어떤 입장을 밝히던가요? 일단 안 전 지사는 관련된 얘기는 이제 법정에서만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해군 장성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군 기강 회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지난 3월이었는데요. 서울근교 모 사단장을 맡고 있는 육군 모 준장입니다. 부하 여군과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밤 10시쯤 부대로 복귀를 하던 중에 그 여군에게 갑자기 손을 보여달라고 한 뒤에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심리학 공부를 하는데 손가락 길이를 보면 성호르몬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요? 저도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손가락 길이하고 성호르몬 간의 관계를 배운 기억은 전혀 없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부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저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각 이 사건이 접수가 됐고요. 육군참모총장에게 이 사안이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지휘관 행위가 엄중하다고 판단한 군 지휘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이걸 보고를 하고 중앙수사단이 직접 이 사안을 조사토록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장성 보직 해임된 상태입니다. 네, 송영무 장관이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군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는데 송 장관이 발언을 하다가 일부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그래요. 그 나온 보도 속보를 보니까는 군 성폭력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성들도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책임이 여성들에게도 일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다. 이걸 좀 깨닫게 해줘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에 이제 송 장관이 그런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하여간 군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발언으로 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육군 부하여군 성추행 장성 보직 해임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배분 문제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하루 종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을 짚어보고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인선 속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2개의 위원장 자리 때문에 머리가 매우 복잡합니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혁신 비대위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김성태 대행의 복잡한 이 머릿속을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사위원장 문제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결이 임박했다던 원구성 협상 오늘도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몫이냐 자유한국당 몫이냐 서로 다투는 와중에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김성태 대행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을 들이면서 일방 독주 체제를 갖추려는 탐욕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방향은 잡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운영위원장,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뭐 자유한국당 쪽으로 또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쪽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자유한국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 원내대표 협상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행은 청와대 오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나타냈는데 이 때문에 양당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대표가 페이스북에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청와대에 있긴 있다는 식으로 썼는데 제가 아직 협상장에서 아까 좀 고성이 나오게 좀 항의를 했습니다. 협상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의 그런 안가지가 내려왔다든지 국회 운영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일단 공은 각 당 원내 수석들에게 다시 넘긴 상태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물론 법사위 제도 개선 문제까지 포괄해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행이 단언했던 대로 법사위원장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자, 김성태 대행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위원장, 바로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입니다. 사실 비대위원장 문제에 관해선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전면에서 역할을 했고 김 대행은 잘 나서지 않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지난 6일 김 대행이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를 만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국종 교수는 면전에서 곧바로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이국종 교수 충분히 훌륭한 분이죠. 아덴만의 영웅, JSA 귀순병사를 살려낸 명의 등등. 사실 국민의사로 불려도 좋을 만큼 높은 대중 인지도 역시 갖추고 있죠. 뿐만 아니라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갖춘 엘리트입니다. 외국 분들은 왜 계시죠? Are you able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around here, ma'am? 네, 안녕하세요. 저희 다 알아듣는다고.
네, 요즘은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도 많죠. 자, 어쨌든 아무리 뛰어난 외과 의사, 엘리트 출신이라고 해도 당을 혁신하는 건 좀 많이 다른 문제죠.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국종 교수가 지난해 연말에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정치권에서 영입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더 심하게 발끈한 건 누구였을까요? 보시죠. 정치권 쪽에서 영입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이요? 그냥 그런 거는 예의가 아니지. 네,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예의에 어긋난 질문이라고 발끈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런데 불과 반년 뒤에 당대표 권한대행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그 영입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국종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카드는 꺼내자마자 폐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꺼내지 않은 카드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국위가 예정된 17일 이전엔 비대위원장을 반드시 낙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놓고 잡음만 커져가는 상황. 김성태, 안상수 두 사람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온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혼자 바라보는 게 혼자 웃고 있는 게 혹시 기다리는 게 미친 짓은 아닌지. 네, 윤도현의 어디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원장 국민공모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추천된 인물만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보면 과연 저 많은 후보들 가운데 선뜻 수락할 인물이 있기는 할까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여야 원구성 막판 진통, 법사위원장 수싸움입니다. 네, 자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정계 은퇴 의사와 관련된 그런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오늘 문화일보 보도인데요. 안 전 대표가 지난 6일 문화일보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정치의 일선에서 물러나 있겠다. 국민이 다시 소환하지 않는다면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사실상 정계 은퇴를 시사한 첫 번째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요. 안 전 대표는 이제는 시간을 갖고 나를 돌아볼 시간이 됐다면서 정치 일선에서 떠나서 국내에 머물지 해외로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나를 다시 불러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달려 있어요. 근데 조건이 달려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당분간 정계를 떠나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계 은퇴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재충전하겠다는 뜻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않죠. 예. 네. 전반적인 뉘앙스로 볼 때는 정치를 다시 하고 싶다는 뜻을 접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국 상황을 보면서 돌아올 기회를 보겠다는 거겠죠. 안 전 대표의 측근의 설명도 비슷했습니다. 측근에 따르면 정치에서 당분간 떨어져 지내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일 뿐 단정적으로 정계 은퇴라고 못을 박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 문화일보 보도 나오고 나서 정계 은퇴가 맞다 아니다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거는 정치에 입문한 2011년 이후 처음 내놓은 입장인데 자신의 육성으로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 전 대표 측은 이 거취와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조만간 기자회견을 갖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원구성 협상 상황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정 반장이 오후 8시 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오늘은 좀 물 건너가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일단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있었는데요. 최종 합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법사위 배분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오늘 오전에는 원내대표 간 협상이 결렬된 직후 김성태,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집권당의 배려와 양보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여당이 양보를 안 해서 결렬된다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러니까 결국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겠다, 뭐 안 된다 이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운영위원장, 한국당은 법사위원장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했었죠. 뭐 오늘 협상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양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전체 18개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지가 지금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오전에 비공개로 진행됐던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회동 중간에 페이스북에 일당 독주 체제를 막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법사위마저 민주당이 눈독을 들이는 건 탐욕적이다. 그것이 만약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아니 협상 중에 왜 이런 글을 올렸느냐, 뭐 협상이 청와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본인이 올린 게 아니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뭐 아마도 그 페이스북 계정을 관리하는 뭐 보좌진이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후에 지금 이제 오전 상황이었고요. 오후에 원내 수석들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어때요? 이후의 협상 상황 어떻게 전망해야 되나요? 근데 다시 만나긴 했는데 40여 분 만에 역시 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아졌는데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놓고 이제 다투는 와중에 이 바른미래당이 국회 관례대로 여당이 운영위, 자유한국당이 법사위 이렇게 각각 맞대 이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자 이런 중재안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재안 역시 여야 각 당의 수용이 안 되면서 수석들 간의 협상 결렬됐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 오늘은 원내대표들끼리 만날 상황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대로라면 현재로서는 오늘 중에 극적인 타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반장의 취재에 따르면 오후 8시쯤에 다시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타결이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러니까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게 정반장의 분석이었는데 일단 자꾸 만나서 일단 의견을 좁혀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요.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인선 작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 뭐 어제 국민공모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민들 가운데 모두 1,124명이 참여를 했고요. 101명의 비대위원장 후보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기존에 준비위에서 추린 30여 명에다가 국민공모에서 추천된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인선 작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내일 준비위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후보군을 1차로 압축을 하고 11일로 예정된 의총에서 이 후보군을 보고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상수 위원장은 17일 오전 11시로 확정된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일단 1차 관문은 11일 의총이 될 겁니다. 의총에서 만약에 또다시 친박 의원들이 뭐 집단 반발을 한다면 비대위원장 인선의 차질이 불가피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민주당 전대 후보 등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후보들의 윤곽이 좀 나와요? 네, 뭐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이번 주 중에 주요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결국 전체 선거 구도는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만약 이 전 총리가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당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친문 후보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 전 총리 출마로 친문 후보 간 교통정리가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비문 진영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도 오는 27일 예비 경선 전에는 양 진영 모두 1차적으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정반장이 내일이라고 그랬죠.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 회의가 열려서 후보군의 윤곽이 좀 좁혀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관련 속보를 좀 챙기는 걸로 하고요.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원구성 막판 진통, 법사위원장 수싸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각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강민창이란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에 치안본부장이었던 인물입니다. 강 전 치안본부장은 지난 6일 밤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아침 강남의 한 병원에서 발인이 치러졌습니다.
강 전 본부장은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발언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에도 등장하죠. 내삼아 경찰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혹행위는 결단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쩌다 죽었단 말입니까? 그게 그 조사받는 와중에 그 조사관이 책상을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응? 쓰러졌답니다. 앞서 보신 배우 우현 씨가 맡은 역할이 바로 강민창 전 본부장인데요. 우현 씨가 87년 당시에 연세대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각종 시위를 주도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한열 열사의 영정사진을 든 우상호 당시 총학생회장 옆에서 이렇게 태극기를 든 우현 씨의 사진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영화에서는 강민창 본부장이 발언을 다 하지 못하자 박처원 대공처장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박 처장 역을 맡았던 배우 김윤석 씨의 인터뷰도 역시 화제가 됐습니다. 탁 치니까 억이라는 말은 제가 그 당시에 저도 대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신문 일간지 모든 면에 거의 대서특필로 가장 제일 윗단에 탁 치니까 억이라는 굉장히 큰 글이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무엇을 숨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그 넌센스의 아이러니한 어떤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사실 배우로서 제가 그 대사를 칠 줄은 상상도 못 해봤죠. 강 전 본부장은 93년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경찰 내부에서도 행방을 알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운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안다고 경찰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둔 생활을 했다는 강 전 본부장은 지난 정부 행사의 모습을 종종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2013년 11월 경찰청이 역대 치안 총수를 초청한 오찬 행사입니다. 강 전 본부장의 모습이 이렇게 있죠. 언론들도 강 전 본부장을 비롯해 논란의 인물을 초청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에 이성한 경찰청장은 선배들의 노고를 이렇게 치하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은 정말로 68년 경찰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건국, 구국, 호국 경찰의 역사를 직접 손으로 쓰신 선배님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저희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더욱 힘이 나서 빛나는 선배님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더욱 열심히 일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16년 경찰의 날 기념식도 참석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나가자 일어난 전직 경찰청장들 사이에서 강 전 본부장 얼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 전 본부장의 죽음이 뉴스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됐다면 87년 6월 항쟁도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아무런 노력 없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투쟁했던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고혈압약 발암물질 논란 600만 환자 불안 확산입니다. 오늘 일찍부터 병원과 약국을 찾는 고혈압 환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고혈압약 원료에 발암 의심물질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기 때문이죠. 특히 식약처가 지난 토요일 국내 200여 개 제품에 대해서 판매와 제조를 갑자기 중단해 환자들의 혼란이 컸습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90여 개 제품에 대해서는 오늘 중지를 해제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제를 중단할 경우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죠. 국내 고혈압 환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는데 이들의 심리적 동요가 더 커지지 않게끔 의료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일찍 들어갑시다. 네. 자, 별일 없죠? 네. 좀 노안이 심해진 것 같아요.